안녕하세요. 좋아의 과학 클럽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춘절이 연휴가 끝나서 거기도 이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서 뭐 5억 명 가량이 아마 이동을 하지 않을까. 고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대이동이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가끔 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그 학생들이 한국에 이제는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또 한국으로 많이 입국이 되니까 관광 비자는 막아놨는데 학생 비자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통제가 좀 잘 검역이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서 방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번 달이 이제 고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고비니까 잘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 이 괴질이라고 하는 이 병독들을 모조리 다 소멸시키는 몸으로 인간의 몸을 바꾸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완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빈몸 활성화가 된 사람은 없어요. 만약 자신이 빈몸 활성화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몸에다가 이 신종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보면 알아요.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빈몸 활성화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병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를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의통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 봐서는 빈몸 활성화가 된 사람이 없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상에는 그 실상과 허상이 있어서 남이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증으로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오로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다. 과학이다. 과학이 무서운 거는, 가설로는 그거는 그냥 뻥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몸 활성화도 과학입니다. 실증이 돼야 되는 게. 빈몸 활성화가 된 사람은 도검 불침의 몸이 돼서 칼로 찔러도 방울 하나 남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자신이 그런 경제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다. 근데 세상에 도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부정직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 환상에 빠진 경우도 이제 부정직한 거로 이제 드러나는데, 망상이죠. 초보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주 고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 목록이 다 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다 냉정하게 체크가 돼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먼저 시작했는데, 오늘은 양자역학과 코펜하겐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공부를 하는데 이 사고의 발전 과정을 많이 추적하는 공부를 합니다. 저는 어떤 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세상을 파악하는 사고방식의 유형으로서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역시 이 인간과 우주를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해석 방식인데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인식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지식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지식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학도 일종의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사고의 발전 과정이다. 근데 이 양자역학이 주도했던 사람이 닐스 보어,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했던 사람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분이 자신의 덴마크 사람이었죠. 이분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다가 연구소를 세우고 양자역학에 관련돼서 활동하던 아주 쟁쟁한 사람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양자역학의 결정판인 불확정성 원리를 완성한 하이젠베르그는 직접 조수로 제자로 이렇게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닐스 보를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코펜하겐에다가 대학 연구소를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해서 양자역학의 기틀을 완전히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닐스 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근데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닐스 보어의 원자론에 도달을 해서는 마치 요게 닐스 보어의 원자론의 원자 구조에 대한 형태인데 요거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있다는 거죠. 궤도가 있어가지고 이 궤도를 음전기를 가진 전자가 점프해 올라가거나 또 뚝 떨어져 내려오는 이 양자도약 현상을 통해서 궤도를 옮겨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궤도에서 두 칸 뛰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것이 양자 단위로 양자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이 그게 막스 플랑크의 에너지 덩어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나오는 광량자라는 빛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거나 방출함으로써 떨어져 내리거나 올라가거나 하면서 이동하는 궤도가 있다. 이런 일종의 태양계 모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우주선이 점프를 해가지고 화성으로 그냥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징검다리식으로 툭툭 튀면서 지구에서 화성 가고 화성에서 목성 가고 이런 식으로 목성에서 토성 가고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니까 요게 이제는 에너지 양자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런 이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궤도를 K각, 그 다음에 L각, M각 해서 외각 체외각 전자의 개수에 의해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이 모델을 구성을 했는데 이 전자는 그러니까 입자죠. 이 전자의
그러니까 원래 원자 자체는 그 중성이니까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아야지 그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성자가 또 여기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태양계의 행성들처럼 돈다. 그러면서 이동할 때는 양자 도약을 한다. 전자에 의해서 정기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근데 이런 개념을 드브로이는 이제 물질파라는 개념을 정립을 해가지고 전자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보아가지고 파동이 이렇게 정상파 개념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원자리로 딱 매칭이 되는 거죠. 위상이 딱 진폭과 위상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요거에 의해서 여기에 이 궤도상의 개수, 전자의 그 개수로, 이 파장, 요거의 개수가 요 궤도에 딱 맞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파동론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입자를 파동으로, 이거 물질파 개념이죠, 드브로이가. 근데 이제는 하이젠베르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닐스 보어는 그 덴마크 사람인데, 하이젠베르그는 그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이젠베르그는 상당히 활동 자체가 히틀러 편이었어요. 근데 이때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덴마크를 흡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지 않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그 반대쪽에 있으니까 하이젠베르그는 사실 독일 독일도 핵폭탄을 제조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 인물로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 하이젠베르그가 그 전에 그런 2차 세계대전 전에 둘 사이는 아주 좋은 관계로 닐스 보어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이젠베르그가. 그리고 하이젠베르그에 의해서 사실은 불확정성 원리가 완성이 됨으로써 양자역학은 마무리가 된 거죠. 철학적 개념 자체는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하이젠베르그가 그런데 그 전에 만든 이런 원자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수학의 행렬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행렬 매트릭스 개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닐스 보어와 드브로이에서 만들어진 이 원자 구조에 대한 개념들이 여전히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이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수학적으로만 잘 기술되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매트릭스를 역학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파동 역학이라는 거니까 드브로이의 입장을 계승을 한 거죠. 파동으로 그냥 본 거죠. 이분은 그냥 파동으로. 그러니까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본 거예요, 전자를. 그래서 파동 역학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파동식을 이렇게 만들어내.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존하는, 시간에 독립적인 슈레딩거 방정식. 요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게 푸사이라고 하는 건데, 푸사이. 요 푸사이가 파동 방정식의 진폭 어떤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요 푸사이 자체보다는 푸사이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이 에 대한 해석을 막스 보론이, 이거는, 이거 뭐 봐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파동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어차피 입자적인 성질이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입자적인 거를, 왜 입자로 또 입자적인 측면을, 이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여기 보면 I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복소수 개념이네. 복소수가 들어와가지고 복소수의 그 허수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수학 자체에서도 이제 문제가 이제는 왜 허수가 여기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학에 쭉 할 때 뭐 해밀턴이 아니니 뭐 그런 것들이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뭐 수학을 저도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파동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입자적 현상을 설명을 잘 못하고 또 여기 안에 그 허수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뭐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코펜하겐 그 집단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브라켓 방식이라고 해서 브라켓. 여러분의 뭐 컴퓨터를 보면은 브라켓이 뭐예요? 컴퓨터를 보면 이게 브라켓 있잖아요. 그 가로, 오른쪽 가로, 왼 가로, 오른 가로. 이게 브라켓. 요 기호를 가지고 일종의 기호 이 연산자 개념이죠. 그래서 기호 연산자를 창안을 해가지고 이 행렬역학하고 파동 방정식이 사실 같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하지만 이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증명은 폴 디락이라는 사람이 한 거니까 폴 디락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코펜하겐 해석에 참여했던 그 쟁쟁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파울리 같은 사람도 있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파울리 같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막스 보론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막스 보론이 뭐라고 이제는 이걸 마무리를 짓게 되냐면은, 막스 보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보면은,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분이 193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슈레딩거가 파동 함수를 만든 것은 분명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파동함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입자들이 파동의 양상으로 나타날 때 그 파동을 서술하는 것이 파동함수라는 것까지 슈레딩거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파동의 진폭이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고민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막스 보론이 파동함수의 진폭, 푸사이의 절대값의 제곱, 즉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 지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해석이 이게 수학적인. 그러니까 요 막스 보론이 요런 해석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막스 보론이. 그러니까 여기 그 파동함수에서 보면은 요 푸사이 있잖아요. 여기 푸사이, 여기 파동함수 푸사이의 물리적 의미. 푸사이 자체는 관측되는 물리량이 푸사이 제곱은 이게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내는데 그 입자가 존재하는 확률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 확률이라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입자가 이거 여러분 이렇게 딱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 마치 통계 역학에서 보는 통계 역학의 그 그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통계학에서 보이는 그 그림하고 요 그림 자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함수라는 거지. 통계학에서 쓰는 요런 그림들 있잖아요. 요런 그림들과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이다. 존재의 확률이다. 존재의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게. 그러니까 이 개념은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막스 보론이 이 파동함수에 나오는 푸사이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푸사이 절대값의 제곱은 입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한다 이런 해석을 내놨다는 게
그러니까 존재할 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확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저하고 같이 뭐 저야 여기 앉아있지만은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확률이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딱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다중우주론이 하나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 다중우주론 중에 확률론에 근거한 존재 확률론에 근거한 다중우주론이 있어. 근거한 다중우주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일어날까 말까 이제는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서 갔으면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간 걸로 결정이 되지만은 일어나지 않은 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야 할 확률이 뭐 70%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0%였다. 이렇게 그 확률로서 존재하다가 여러분이 일어나겠다고 딱 해서 일어났을 때 70%가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존재 확률 다중우주로는 그 30%도 또 있다는 거야, 따로. 실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우주가 존재를 한다. 이런 이론이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일어나지 않은 나도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가 한 1시간 정도 일어났다가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보고 그냥 밥이나 먹고 놀았다 그날. 이런 나도 있다 이거지. 이와 같은 그럼 끊임없이 선택에 따라서 계속 우주가 분기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중우주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존재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스 보론이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되면서 막스 보론이 이 슈레딩거가 하도 그 여성들하고 여성 편력이 아주 심했어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사실 낭만주의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는 아름다운 여성과 미럴 여행을 가서, 이런 슈레딩거 파동 함수를,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왔어요. 그 정도로 여성 편력이 좋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막스 보론이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스 보론이 그러니까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 막스 보론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독일 태생 영국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죠.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두브로이가 물질파라고 하면서 파동이 원자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의 운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두브로이가 물질파를 발상을 했고, 이것을 또 에르빈 슈레딩거는 수학적 과정과 물리적 개념을 체계한 양자역학의 파동 방정식을 발표했는데, 요거를 기초로 해서 보론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냐. 요 보론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보론이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런 해석이 엄청난 해석이다 이거죠. 이거는 정말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단한 걸로 봅니다. 엄청난 사람이다. 보론은 슈레딩거의 연구를 기초로 물질파라는 단순히 주어진 어떤 장소에서 입자가 존재할 확률일 뿐이다. 입자가 존재하는 확률이다. 그래서 이분도 한 195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막스 보론도. 요런 이론들. 그러니까 이론들을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들을 받은 거야. 에르빈 슈레딩거와 막스 보론이. 에르빈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막스 보론은 파동 방정식 해석에 대한 이론으로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죠.
근데 에르빈 슈레딩거는 그 코펜하겐 파와 반대파였어요. 원래 에르빈 슈레딩거는 닐스 보어를 아주 극혐만 했어요. 혐오했어. 닐스 보어의 사고 체계를 아주 혐오를 한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대체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양자 도약을 하면서 점프해서 다닌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거지 같은 생각이다. 거지 같은 얘기다. 그리고 에르빈 슈레딩거가 이 닐스 보어의 이런 원자론은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체계. 세계를 해석하는 사고체계다라는 거, 이게 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극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파동 방정식에도 이제는, 방정식은 너무나 아름다운 방정식이에요, 이것도. 아주 단순하잖아. 그렇죠. 원자 안에 전자의 운동을 완전히 파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나 딱 보기에, 야, 이거 참 이게 수학에 있어서 이런 어떤 단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게 완전성이 엿보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이제는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막스 보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결정론적인 아주 명확한 거를 추구하는데, 이 막스 보론이 낸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막스 보론의 원자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걸 막스 보론이 닐스 보어의 이거를 그대로 다 본 게 아니고, 이것 자체 원자 구조에 대한 개념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이렇게 궤도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점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점프에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양자 덩어리로. 근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우린 몰라. 이거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게. 막스 보론은 몰라, 이걸. 단지, 이게 이렇게 도는지 우린 몰라. 그런 뜻이에요. 원자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 전자가 원자 안에서, 원자 핵이 있는 건 분명하고, 전자가 있는 건 분명한데,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도는 거는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확률적으로만 단지, 이 궤도상에서 확률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원자론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원자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색깔이 짙은 부분에 확률이 높게 존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짙지 않은 부분에 확률이 낮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대강 그런데 이런 궤도상에 존재를 한다. 존재의 확률이라는 거죠. 이 궤도 자체가 존재의 확률이 가장 높은 궤도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자가 정확히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대강 이 궤도상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태양계 모델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지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같은 시간에 여기 있을 수도 저기 있을 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뭐 뉴턴 역학이 같은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인슈타인도 아주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존재의 확률이라는 완전히 철학적 개념이 들어온 거야. 이게 뭐 철학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거를 이 막스 보론의, 그러니까 이게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궤도를 도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분포돼 있다라는 식이 돼버리는 게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여기에 존재를 한 어떤 확률이 있어가지고 어떤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선택이 있어서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이런
이런 개념에서의 다중우주론이 이제 나온다. 그런 거죠. 굉장히 극히 초보적인 개념이지만 그런 개념들 다중우주론 중에서도 다중우주론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다중우주론. 존재 확률이 있어서 그것이 선택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선택을 안 한 것은 또 다른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의 그 세계가 있다. 그런 뜻이까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여기 보겠습니다. 슈레딩거가 주장한 파동함수가 표현하는 파동의 물결, 음파와 물결은 어떤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전제가 존재할 확률을 가리킨다라는 거. 그래서 파동의 진폭이 큰 장소에서는 어떤 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때는.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발견할 확률이 큰 거야. 그냥 거기에. 이게 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파동함수의 행렬적 해석이 맞다면은 어떤 파동함수,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는 어떤 실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그 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냐 작으냐는 관련된 확률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파라는 거예요. 확률파,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는 전자의 존재 확률파라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현해준 확률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개념들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아니 도대체 신이 주사위를 던진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신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야? 뭐냐 이런 표현이죠. 신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야? 우리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그 주사위 나오는 거에 따라 선택이 됐다는 거야? 그렇게 확률로 된다는 거야? 그럼 저기 달도 저기 떠 있는 달도 내가 봤을 때 존재를 하게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달도 내가 볼 때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된 거야? 이런 말을 제기할 만도 하죠. 아니, 그럼 달이 없었는데 내가 달을 보니까 거기 존재한 거야? 뭐 이런 식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유명한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그런 거잖아요. 슈레딩거. 고양이. 자, 이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이런 어떤 개념들을 막스 보른이 만든 해석 개념을, 그러니까 어때? 슈레딩거도 아주 열 터진 거죠. 난 원래 닐스 보어도 싫어했는데 극혐인데, 이 막스 보른은 아주 극혐의 해석책을 내놔서 자기 걸 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코펜하겐에 있었던 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보어와 하이젠베르그는 닐스 보른의, 자꾸 보어하고 보른하고 헷갈리네. 막스 보른의 이런 확률파라는 개념을 지지를 하면서, 그래서 보어,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보른, 그러니까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보른을 중심으로 하는 코펜하겐 학파가 이렇게 완전히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되는 이 파가 딱 구성이 된 거죠. 이 학자들이 뭐예요? 저 상대편 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가 있고 이쪽 파가 딱 돼서 이 코펜하겐 해석파가 한마디로 주류가 된 거죠. 주류.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하이젠베르크가 마지막 이제는 침을 넣게 됩니다. 마지막 결정판을 내놓는 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률파라는 개념 자체를 완결판을 내게 된 게 불확정성 원리다, 이런 얘기죠.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불확정성 원리는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인데, 그 불확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전자를 명확하게 위치와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때, 그때
물리적 성질 자체,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위치라든가 속도 중에 하나만 좀 알 수 있지 정확히 다 알 수 있지는 않다.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함수적으로 확률 함수에 의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측정한 후에도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요 화면, 여기에 나오는 게, 요게 위치와 속도, 운동량을 가리키는 건데, 위치와 속도라고 보시면 돼. 요거를 요런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냐면은, 여기 나오죠? 요거죠? 요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 방정식입니다. 요거의 개념이 뭐냐면은, 요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고 또 우리가 해서도 우리가 그 위치와 속도, 그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관측이라는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선택의 결과로 우주가 현실화가 되지만은 이 세계가 현실화가 되지만은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과학에 대한 하나의 그 기본적 도대체 과학이라는 것이 명확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런 아주 모호성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런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측하는 순간 그 파동의 특정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 이를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 우리가 어떤 측정함으로써 그 실체화되는 것,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것이 특정적인 장소로 위치, 이런 것들이 특정되는 순간, 그것도 명확하게 특정되는 건 아니지만 딱 특정되는 그걸 파동함수의 붕괴라.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택이 됐으니까. 그것이 인간의 관측행위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건 철학적 해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식에 넘어있는 어떤 추상화 불가능한 일이 전자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한 걸 제가 이제 긁어온 건데, 이상한 것은 우주가 아니라 인간이 이상하다.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재의 상태 자체가 인간은 지금 이 우주를 알 수 없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인간의 관측 행위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정해 나가는데 그 특정도 명확하게 특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이 우주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인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게끔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상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이상한 것이다. 우주가 아니라 인간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니라면은 이런 개념, 이런 물리학적 개념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인간이 달라진다면은. 이건 다른 말로 인간이 달라지면은 우주도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여기 이제 요분이 이제 잘 써놨는데, 우리가 혹은 관찰이라는 것의 심오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 관찰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관측을 한다는 게 뭐냐. 측정을 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측정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인데 측정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 인식이 있어야지 뭘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식 자체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 이거죠. 이런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명확하지 않게 인식이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이 심오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관찰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 생활은 우리가 마치 입자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파동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동시에 저기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제가 조라스타가 여기 있고 또 조라스타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방송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왜 이런 것이냐 이런 것이냐 이렇게 왜 확률적인데 우리는 그 파동 함수로 보면 확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폰 노이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폰 노이만의 이 생각은 굉장히 위대한 생각이에요. 폰 노이만은 인간의 의식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켜서 현실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몇몇 학자들은 지구 자체가 우리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 또는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서 우리가 확률 파동 함수가 붕괴되고 이렇게 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것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폰 노이만이 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률 파동함수식으로 우리가 존재의 확률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자적으로 선택이 돼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누군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인간의 의식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 인간의 의식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인데, 의식 중에 의식. 이 신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어, 우리 자신을.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이야. 당신 자신의 본성이야. 당신 자신의 본성이 당신을 계속 관찰하고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거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급기야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없는 거냐. 자충우돌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코펜하겐에서 마무리 지으면은 첫 번째, 입자의 상태는 파동함수에 결정되고 파동함수 제곱은 측정값의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모든 물리량은 관측됐을 때만 의미를 갖고 물리량은 관측작용에 영향을 받는 값이다. 세 번째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위치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입자들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갖고 서로 상보성을 띠고 있다. 양자 상태는 불연속적이고 특정한 물리량값만 갖는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양자 도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양자 도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서 우린 여기 존재하게 됐다. 근데 그 누군가는 바로 인간의 의식, 당신의 의식 자체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 자체는 당신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이 우리를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다. 그 신은 바로 당신의 의식이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굉장히 그 철학적인 해석이지만은 이런 해석까지 왔다 그게 코펜하겐 해석이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코펜하겐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이제는 철학적 이론을 전개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저도 저의 철학 이론에 쓴 거잖아요. 그 누군가는 바로 신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항상 여러분 자신의 본성이 여러분 자신을 항상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로 제가 지금 철학적 해석을 했잖아요. 요 해석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또 동일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이 폰 노이만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이 폰 노이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악마보다 뛰어난 천재, 외계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니까 믿어도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